안녕하세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서 모든 걸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 그리고 어머님과 단출하게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시누이가 2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있을 소냐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를 하고 벌써 젊은 나이지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체를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했죠. 그런 열정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알겠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네 가족처럼 살뜰히 생각해야 해. 알겠어? 얘네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너도 들어서 알 거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혹시라도 집안 난리 날까 봐서 네가 아주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꼭 지켜주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도 태경 씨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누나랑 여동생 그리고 어머님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어요. 남매 사이가 그렇게 각별한데 저도 잘해야죠. 그래 뭐 우리 딸들이 유별나긴 해도 그래도 정은 많은 애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그냥 중간에서 잘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 잘해보자꾸나. 태경이가 그렇게 좋아하니 거두절미하고 허락하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잘해보자. 시어머니는 우애가 좋은 남매들이니 저에게 결혼 전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혹시라도 저 하나 때문에 집에 분란이 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너무 사이좋은 남매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나마 덜 하셨지만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나 남동생이 엄한 여자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는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도 무조건 시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는 무조건 살아보고 1, 2년 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찝찝했지만 요새는 이런 부부도 많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헤어지자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자만 생각했죠. 올케, 이 집에 시집 와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살 거야. 내 동생이랑 엄마. 설마 태경이 꼬셔서 분가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야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럼요. 태경 씨 가족들 끔찍한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도 한 가족이 되려면 다 거쳐가야 하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올케가 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 시집 오면 해야 할 일 아니겠어? 우린 올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태경이 생각하는 거 각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케가 가운데서 역할만 잘해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명심해, 알겠지? 나도 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결혼 전 무조건 같이 사는 걸 동의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생문이 열렸죠. 시누이들은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애초에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게 많은지 말이에요. 시누들 등살에 힘들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었지만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었고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하자니 어머님이 처음 말한 그대로 분란만 만드는 것 같고 정말 의지 하나 할 데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언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기라고 했지 언제 이거 빨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나이 먹고 드라이랑 손세탁 구분을 못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진짜 옷만 버렸네. 오빠랑 결혼해서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펑펑 쓰며 사니까 배는 게 없나 보죠? 하나를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속상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렇게 옷을 망쳐? 아니 그러게. 진짜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드라이랑 손세탁을 구분 못해서 옷을 망가뜨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올케? 네? 일부러 그랬다뇨.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옷값은 물어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아가씨.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 옷값 물어달래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오빠 돈 아니에요? 그 돈이 본인 돈도 아니면서 펑펑 쓰드는 꼴하고는. 아휴. 예, 그만들 좀 해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야단이야. 세아기 너는 얼른 너 할 거 해. 언니,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아세요.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안 그래?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정말 잡쳤네 정말. 다행히 어머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아침 대소동은 멈췄지만 좀 억울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자매가 쌍으로 힘들게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신우들은 예민한 성격들이었죠. 신우가 하나 있어도 힘든데 둘이나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반복되는 집안일에 너무 지쳐 어느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시집가고 처음 늦잠을 자게 되던 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자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올케, 안 일어나고 뭐해? 지금 엄마가 밥 차리는 거 안 보여?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어떻게 늙은 시엄마 보고 밥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나 이 꼴 다시 한 번만 보면 못 참을 줄 알아? 알겠어? 얼른 일어나 당장. 깜빡 늦잠을 자서요. 아니 근데 형님, 그럼 형님이 좀 하시지.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한 번 늦잠 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 뭐야? 남자 잘 만나서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누구야? 올케 아니야? 그럼 올케가 해야지. 그 돈으로 제일 누리는 게 누군데? 이제 결혼 다 했다 이거니? 우리 태경이 이만큼 사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덕이야. 알아? 그 덕을 보고 있는 게 올케고. 우리 아빠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억울하다. 올케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 얘기가 왜 나와요 형님? 그렇게 말한 뜻 아니었어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남편이 잘 된 건 본인들 덕분이고 이 덕을 제가 보고 있으니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형님이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제가 밥을 모조리 차렸죠.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저에게 또다시 핀잔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정작 이럴 때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호구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이 집 아들인지 호구인지 모를 정도로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들었지만 워낙에 착한 남편이니 누나나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정말 답답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아니 언니, 엄마 두부조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 안 올려놔?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좀 해줘요. 예, 됐어.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것도 훌륭하게 차렸건만. 세아기야, 너도 여기 앉아서 밥 좀 먹거라. 같이 먹자. 되긴 뭐가 돼.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언니가 당연한 줄 알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오빠? 에이, 두부조림. 내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데 가서 살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언니 숨 막혀. 오빠, 벌써부터 언니 편드는 거야?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네? 아, 변했어 정말 오빠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았을까? 아, 오빠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빠도 새언니 만나서 변한 거야. 안 그래? 내가 혹시 새언니 힘들게 할까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한다. 새언니 좋겠어요 아주. 시누이는 남편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그날 두부를 사다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다 올렸죠. 하지만 형님은 그 두부조림을 먹자마자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집살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암흑 속의 나날이었어요. 힘든 나날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다들 이렇게 있는 힘껏 날 몰아내는 건가 싶은 마음이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올케는 친정엄마한테 두부조림 하는 것도 안 배웠어? 참 흔한 건데 되게 못하네. 짜고 달고. 네? 저희 친정은 두부조림 안 좋아해요. 오늘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그럼 형님이 해드세요. 그래, 그만해라. 두부조림 안 좋아한대잖니. 난 됐으니까 그만들 좀 해. 아유, 집이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서 힘들다 정말. 뭐야? 해 드셔? 야, 너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지금 호사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너라고.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알아서 키워야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 걔 잘된 거 다 우리 덕분이라고. 알겠어? 호사는 네가 누리는 거고. 형님은 말끝마다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루하루 핍박 속에 지쳐갈 때 어느 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이것마저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안에서 일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고요. 야, 태경아, 나 오늘 돈 좀 붙여주라. 카드값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따 계좌이체 좀 해줘. 알겠어, 누나.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줘. 내가 돈 바로 싸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알아서 붙이면 되나?
많이 주면 좋지. 이따 쇼핑도 하게. 돈 잘 버는 동생도 있다 뭐하냐?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기대할게. 자연스레 남편의 돈까지도 요구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절 더 황당하게 했어요. 아무리 형제지간 우애가 좋아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한 달에 몇 번씩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가 벌어서 자기 가족한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맡겨놓은 듯이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누나가 이혼하고 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더 예민한 거고. 그리고 뻔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를 외면하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잖아. 우리 가족한테 내가 알아서 돈 쓰는 건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좀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알겠지? 연수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라. 아, 기막혀. 뭐라 할 말이 없네.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한 거야? 결혼 전에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나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알아? 형님 눈치, 아가씨 눈치. 이건 무슨 시어머니 눈치가 아니라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알아. 그래도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들인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어쩌냐. 안 그래? 남편은 거의 벽 수준이었어요. 항상 형님과 시누이 실드를 치기 바빴죠. 나름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때일 뿐 딱히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이 상황을 제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어이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들이 저보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여자들끼리만 말이죠. 저에게도 여행을 제안하자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서야 뭐 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요. 우리 여자들끼리 가면 좋겠다. 나 하와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 엄마? 너무 좋지 않겠어? 그 파란 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엄마랑 얼마 만에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아 그리고 새언니도 가족 됐으니까 한번 같이 가야지. 언니도 괜찮죠? 뭐 같이 맨날 보는데 여행이라고 못 갈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미안한 것도 많고 가서 다 풀어요. 아, 저도요? 저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럼 태경 씨만 혼자 있게 되는 거네요? 밥도 먹어야 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에이, 옳기가 뭘 그렇게 신경 써. 태경이는 알아서 잘 먹을 건데. 그래, 그동안 우리가 좀 미안한 것도 많고 사실 예민한 부분도 많았긴 해. 그거 다 사과도 하고 싶고 진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가는 거니까 빼지 말기다. 돈 걱정은 말고. 그래,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넷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좋니 이 기회에 안 그래? 갑자기 친절하게 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시누이와 형님 그리고 어머님을 보자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었던 게 미안해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과하겠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와이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 본인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보기 좋다. 안 그래? 그래도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이가 신경 많이 써주려고 하잖아. 자기도 마음 좀 풀어줘. 그래야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친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여행도 가자고 하는 거 보면 좀 마음 좀 나한테 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 너무 기대돼.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자매처럼 잘 놀다 와야지. 걱정 마. 내가 걱정 말고 푹 쉬고 재밌는 거 많이 즐기고 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그랬나 봐. 너무 보기 좋고 기분 좋다. 남편은 결혼 후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넷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긋나긋해져서 하나의 트러블도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죠. 5박 7일 일정 속에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넷이서 SUV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 내내 다녔는데 여행을 하던 도중 밤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더니 그대로 저희가 탄 차량을 덮친 게 아니겠어요? 전 그때 이후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무 보호자도 없이 말이죠. 눈 떠보니 한참을 누워 있었고 두 다리 골절에 골반까지 골절되어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더욱더 무서웠어요. 수면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행히 한국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결국 무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죠. 그 사이 하와이에서 난 교통사고를 변호사님은 수습 중이었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사고 난 거 뒷수습이랑 병원비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사고 낸 쪽이 한국인이더라고요.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비랑 해서는 그쪽에서 순순히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나? 하여튼 또 보고해드릴 테니 일단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안 보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남편도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듣기론 그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연수 씨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사고가 나고 한참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전 그렇게 홀로 병원에서 재활에 힘썼습니다. 아직까지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일단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괜찮아졌을 때 집으로 향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겨우 살아왔다고 했던 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같이 간 시댁 식구들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라고요. 약간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흠칫 놀랐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놀랐어요. 아니, 죽었다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 집 남자 세장가들어 집들이 해요, 오늘. 아니, 이혼한 거였어요, 지금? 네?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기가 막혀. 일단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잘 알아봐요. 아니, 근데 참 별일이네.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나? 아, 일단 들어가 봐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얼른 내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안사람 얼굴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거품을 물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병원이었고 제 앞엔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저야말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쏘아 붙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멀쩡히 있었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형님은 또 어떻게 된 거고? 나 하와이에서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어떻게 형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멀쩡해?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한국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자기는 나 어쩜 찾지도 않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난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희가 당신 실종되었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자 봐, 이 사진. 하와이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오히려 그렇게 우릴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겠다. 당신 이대로 잠적하고 새 남자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해? 연락도 안 되지, 전화는 안 받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 안 그래? 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가이드와 몇 번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진들이더라고요. 그걸 교묘히 편집해 남편에게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살고 있을 거라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된다며 남편과 제 사이 이간질을 시켰고, 남편은 그걸 믿고 몇 달을 슬퍼하다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혼한 상대가 바로 아가씨였기 때문에 전 기절을 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는 남편의 친엄마, 친누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고아인 남편을 입양해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이사온 모든 걸 물려받게 된 거고, 고아를 키워줬다는 빌미로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남편을 조종하려 들었던 거죠. 가족이 없던 남편도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고 자라서 본인 가족에게 끔찍했던 거였고요. 저를 그렇게 만든 후 어머님은 바로 남편을 파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보다 막내 동생과 재혼을 시켜 모든 돈을 다시 본인들에게 넘어오는 방법으로 남편을 이용했던 거였고요. 모든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본인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편은 극단적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조종하는 대로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제가 살아 돌아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했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삐뚤어진 돈의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망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인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 나 몰라?
설사 그렇다한들 나 만나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사고 날 때 분명 다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살아 돌아온 거래? 하긴 조수석에 내가 탔고 그 차가 조수석만 받았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날 내팽개치고 나 이대로 못 참아. 알아? 일단 잘 알아보자. 그럼 네 말은 지금까지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온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내가 다 속은 거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만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안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도 제 말이 참 혼란스러워했어요. 전 이번 일을 제대로 파헤치고자 다시 하와이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 저를 사고 낸 가해자를 만났어요. 가해자는 후회하고 있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1억을 줄 테니 저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하와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 법적인 처벌은 합의로 끝날 거라고 하면서 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보고 죄책감을 엄청 느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전 너무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짜 1억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모든 증언을 해드릴 테니 제발 선처만 해주세요. 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중범죄인 줄 알아요?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일단 이번 사건은 보통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법대로 처리할게요. 증언해 주시고 아마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망연자실했어요. 저를 없애고 본인 막내딸과 저희 남편을 결혼시킬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가해자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이제서야 각성을 한 것 같이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 길로 바로 시댁에 들어가 집을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제가 그날 도착했을 때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오히려 더 뻔뻔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감히 남편을 평생 족쇄로 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남편을 결국 사이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해? 당신들 용서 못해. 법적 처벌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집 돈으로 너네가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알아? 그리고 태경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감히 제3자들이 우리 집 돈을 탐내려고?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든 태경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거야. 알겠어? 태경이도 우리 사람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태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알아?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고 넌 너의 삶 그리고 태경인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야 해. 알겠니? 그만 억울해하라고. 그래. 애초에 언니랑 태경 오빠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꺼져. 미친 것들이구나 정말. 한평생 사람 인생 망쳐놓고 이제 나까지 망치려 들어? 그래. 법정 가서 얘기하자. 이 끔찍한 년들아. 아, 날 그렇게 평생 이용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가족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평생 잘하려고 했는데
난 이 집의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대로 못 있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리고 이젠 다시 보지 맙시다, 우리. 전 남편과 같이 법정 소송을 걸었어요. 시댁을 상대로 살인교사죄로 소송을 걸었고, 하와이에서 절 차로 친 사람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해주었죠. 하와이 영주권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하와이에 가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시어머니는 구속, 그리고 시누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남편과 전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어요. 시댁에게 말이죠. 그동안의 정서적 가스라이팅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그것조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는 남편의 기여도가 많이 반영되어 회사를 뺏기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계속 억울하다는 개소리만 시전하더라고요. 그 점을 또 판사님이 보시고 노여워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꿀꺽 가려고 해? 태경이 너 기워진 은공도 모르고 그러기 있니?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우리 집에 복종해야지. 세희랑 결혼해서 우리 집에 헌신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저런 애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다 자연스레 해결된 문제였어. 알겠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끈질겨서 없앨 계획까지 짜게 했던 게 누군데?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가만 안 둬! 닥쳐! 당신들은 날 이용했어. 평생을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한테 충성하려 했던 거고 절대 용서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어디 한번 알거지로 살아봐 이제. 돈줄도 막혔으니 감방 잘 다녀오쇼. 그렇게 법적 긴 공방 끝에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상처는 가득했지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왼쪽 다리가 회복이 덜 되었기에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말이죠. 남편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이 컸던지라 꽤 많은 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해가 지나서 서로 이제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가도 생기고 오히려 남편이 가정에 대해 안정감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뭐 가끔 그때 일을 생각했을 때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집에서 세뇌당하고 컸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에게 건너듣기론 그 집 구석 세모녀는 아직 2명은 깜빵에 있고 작은 신우만 면회를 다니는데 혼자 격리를 하면서 영치금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죠. 아마 건선징악이라면 이게 아닐까요? 큰 욕심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게 된 모습을 보니 사실 후련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저에게 생겼다는 게 놀라울 뿐이네요. 전 그날을 계기로 여행을 못 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옆에 완전한 가족, 남편과 아이가 있어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시작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든 지금은 행복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며 살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서 같이 농사일을 하셔서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왔었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줬었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얼마 뒤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옆집에 남편의 친구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터라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얼굴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터 둘이서 부쩍 함께 붙어 다니더니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술 한잔하고 왔다며 대충 둘러댔지만 제 코를 찌르듯 자극하는 향수 냄새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게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옆집 김씨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여기 동네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 몰라? 괜히 얼굴 팔려서 안 좋은 인상 남기지 말고 처신 잘해. 술집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광철이라 간단하게 술 좀 마셨어. 술집에서 우리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술집이다 보니까 몸에 냄새가 좀 배 수도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15년을 봐와놓고도 나를 몰라? 내가 바람 피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인 줄 알아? 하도 강철이가 외롭다고 하니까 말동무 좀 해준 것뿐이야. 걔는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잖아. 촌동네에서 여자 만나는 건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서 요즘 국제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친구놈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고민 상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좀 써. 요즘 승호가 사춘기인지 나랑은 말도 안 하려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속마음 좀 꺼내봐. 집안 분위기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 나 참, 갑자기 왜 말을 돌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창 예민할 때라 일부러 접근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때야. 당신이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가정이 소홀해진 걸 왜 승호 탓을 하는 건데? 아무리 김씨 아저씨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집안 꼴 좀 봐봐. 농사일 끝나자마자 김씨 아저씨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온다고 급하게 뛰쳐나간 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겠어? 남편은 대충 둘러대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낯선 행동들에 저 또한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옆집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된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의 친구분을 만나 불만을 털어놨어요. 저기, 김씨 아저씨, 잠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이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을 잡았다면서요? 아이, 재수씨.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술을 먼저 권한 건 제가 아니라 영숙 그놈인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매번 술 먹자고 부르는 생각 없는 놈이겠어요? 그리고 방금 결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들어 고민이 있다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막상 먹고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것 같아 보여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속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술 먹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 그래서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재수 씨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해주세요. 저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친구분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친구분 집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으러 가자며 또다시 부르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 하는 거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갑자기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 일하고 남은 시간 친구 결혼 문제도 있고 오늘 하루 일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시간을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면 나중에 다시 하던가. 내가 지금 당신을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 방금 김씨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술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데? 김씨 아저씨는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던데? 그리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던데? 항상 술을 먼저 먹자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나한테는 김씨 아저씨가 당신한테 결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친구분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거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횡설수설 변명만 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주하는 자리가 많이 불편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던 제 말에도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15년간 한결같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발 행동을 했던 날이었고 뒷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을 드시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온 거냐?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퍼먹고 다닌다며? 새벽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조금의 거짓 없이 얘기해라. 이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쓸데없는 행동은 집안을 욕먹인다는 거 몰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답답해서 술 좀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술을 마시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일이에요? 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덜 깨서 오해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너 내가 사돈댁이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업자다.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째? 남자면 밖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럼 며느리도 밖으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 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가정을 바로 잡거라. 며느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만 해봐. 그땐 이 애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오후에나 나온다고? 네가 술 퍼먹은 걸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당장 튀어나와서 일할 준비하고 며느리는 어제 저놈 때문에 속이 말도 아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영순이 놈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대신 사과하셨어요.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계속 저를 회피했고 저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은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외박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시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 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더욱더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증거물로 남겨놨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있는 걸 두 눈으로 꼭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친 뒤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는데 곧장 시내로 달려간 남편이 향하게 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새로 생긴 다방집이었어요. 꽤 많은 남자 손님들이 다방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처음 봤던 다방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얼굴 표정을 하며 다방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찼던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다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다방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를 만나 즐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남편이 다방 여자의 옆구리로 손이 올라갔었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당장이라도 다방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드폰 셔터를 눌렀고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 다방 여자를 품에 낀 채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눴던 이웃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만에 남편은 가정을 내팽겨쳐 버린 뒤 그 여자에게 제대로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새로 생긴 다방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촌동네에 뭐 얻을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푹 빠져버린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장 뒤쫓아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다방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손짓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저 또한 이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터라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성큼성큼 걸어가 남의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자면서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몸을 돌린 여자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굴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내가 여기 마담인데 어디서 지금 장사를 말아 먹으려는 거야? 우리 다방에서 제일 아끼는 해주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그쪽 서방이 우리 해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부부싸움을 하던지 이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들쑤시는 거야? 그쪽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당장 고소당하고 장사 접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시골 남자들을 홀리고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이 우리 다방에 있는 여자랑 쿵짝쿵짝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게? 그럼 그쪽은 창피해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그쪽 서방이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저분 우리 가게에서 제일 큰 단골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얼굴 도장 찍고 간다니까. 거저 굴러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 있겠어? 결국 그쪽이 문제를 터뜨리면 서로 피 보는 건 똑같으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그쪽 서방만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 못할 것 같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본처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번 해봐. 나도 영업방해죄로 그쪽을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생활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 우리는 조금의 피해도 없어. 결국 무너지는 건 그쪽 가정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야. 여자 치마폭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이고 뭐고 없거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쪽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거든. 그쪽이 목격한 모든 것들은 전부 업무상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오해를 한 거라고 미리 입 맞춰 놓으면 잘못돼도 꼴랑 며칠 영업정지 말곤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른 여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이 호텔에서 걸어 나오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간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뒤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차에 올려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게 된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내 삶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런 뻔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바람 피우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나랑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혜주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나 처음에는 다방이 새로 오픈을 했길래 실내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어. 그리고 처음 혜주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었던 거야.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또한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듯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뭐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아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났던 거냐고. 1년은 지났니? 6개월 됐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혜주랑 평생 함께 살 생각이거든. 1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새로 자리를 잡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살던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사람을 붙잡아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몸살이 나게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동으로 몸이 일으켜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자 시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시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던 터라 동네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과 마을회관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께선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도 그 틈에 껴서 40도 불볕에 전 부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냉방병 걸릴까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당신 전 부치고 있었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이 정도로 충격받지는 않는구나. 혜주야, 이 사람이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부치거든. 저번에 나한테 육전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혜주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면 되겠다. 우리 혜주 육전도 해줄 수 있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얘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이 상당히 짧아졌거든. 살까지 빠져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갈 수 있게 넉넉히 좀 만들어주면 더 좋고. 남편이 제 옆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육전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뒤집개로
상간녀의 뺨을 올려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저는 뒤집개로 남편의 뺨도 올려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뺨에 묻은 기름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남편의 옷에 자기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본 시부가 갑자기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양손에 충격적인 물건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저보고 피하라는 말에 급하게 도망을 쳤고 시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편과 상간녀는 시부가 들고 있었던 요강단지를 피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요강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머리 위로 부어졌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논두렁에 몸을 담가 요강을 뒤집어 쓴 얼굴을 급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강을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혜주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놈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혜주?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마을 회관까지 전현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해달라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도 애비 말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너를 위해 몸바쳐 살아온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저번에 말했었지? 사돈댁과 내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까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인연 끊을 거고 너한테 주기로 했던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저 저급한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며느리한테 전부 다 물려주도록 하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나가.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남편과 상간녀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던 다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다방 주인은 결국 폐업 처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간녀도 남편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가 되어 있던 상태라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늦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분노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도망을 친 남편은 저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희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 집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의 선처도 없으셨어요. 양가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겨 버리게 되었죠. 그 인간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테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하루빨리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 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 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윗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어?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냐?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